300m 전 거기에 바로 포탄이 떨어진 거죠. 발을 한 발짝 딱 내딛자마자 이제 지뢰가 터진 거예요. (2010년 11월 23일) 아, 이거 뉴스에서 진짜 봤어요. 그래서 저거 포탑 떨어지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었어요? 연편도 지금 피해 상황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시 50분 상황. 지금 아직까지 지금 산에서 불이 나고 있으며 지금 전체가 다 연기로 뿌옇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인명 피해 상황 파악차 지금 이동 중입니다. 그 집이 그냥 불이 팍 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불이. 그래서 우리가 뛰어나가서 엎드렸는데 엎드린 상태에서도 막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여기서 빵 저기서 빵 그냥 불이 뻥뻥 막 나는 거예요. 지금 뭐 상황 뭐 난리지요. 뭐 불난 집은 지금 불도 못 끄고 있대. 말이 그렇지. 얼마나 놀래기. 네, 이거는 와. 와, 저 떴는데. 와, 이 전쟁이. 그냥 집이 그냥 아예. 대부분의 연평도는 그 산지와 그 초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씨가 조금이라도 튀면 바로 산불로 번지는데 특히 정말 그 북한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 뭐냐면 포를 쐈는데 그 포 가운데서 소위탄 포가 있었어요. 소위탄은 말 그대로 이제 불을 지르는 포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을 놔라 이거예요, 지금요. 포위탄을 쐈다고요? 소위탄을 쐈어요. 소위탄을. 그리고 뭐 군 관련 시설에 떨어졌다. 이거는 뭐 이 군과 군 사이의 교전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졌잖아요. 이건 물론 뭐 그때 포탄 포격을 받았던 뭐 마트나 은행 같은 것이 예전에는 군 시설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예. 민간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 134채가 파손됐어요. 뭐 마트, 은행, 심지어 면사무소, 건물 주차장 아까 CCTV 보시잖아요. 그게 면사무소였어요. 이게 뭐예요? 나 이 사진 처음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영토란 얘기야. 우리 연평도예요. 민간 아니 거주죠. 옆에는 지금 뭐 주민들 사는 데 갖고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요. 차량이 뒤집혀. 자동차가 뒤집힌 거예요, 자동차가. 박살이 났어요. 학살이 났네, 학살이 났네. 범퍼가 뜯어 나갔잖아. 날라간 거지. 날라가서 범퍼가 떨어진 뜯어 거지. 나갔잖아. 번호판 달. 아니 아까 그 면사무소인가 거기는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옆에서 터졌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5m 옆에서 터졌어요, 진짜. 그러니까 마트나 은행 같은 생활 편의 시설, 우리가 그냥 평소에 생활 환경에서 굉장히 쉽게 보는 그럼요. 그 시간을 보내는 이런 곳들이 다 지금 날아간 거고요. 수전 60년. 그러니까. 이게 전쟁 실제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 봤지. 근데 이런 상황에 네. 연평도 주민들은 그렇지. 이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인지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연평도에는 이제 해병이 좀 주둔하고 있는데 이 서해 5도에 있는 그 해병들은 훈련이고 자기 목숨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상시 훈련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죽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훈련을 정확하게 실전같이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것이죠. 다가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일날 또 통상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포사교 훈련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걸 노리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빌미를 잡아갖고 이제
도발을 이제 해왔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 하는 소리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이 쏜 포탄 소리까지 같이 네.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설마 저기서 오는 소리라고는 생각을 이제 안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날 그 백령도 주민들도 처음에 이게 뭐 우리가 훈련하고 그러는 거니까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11주기를 맞이한 연평도 포격 사건. 하지만요, 이때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주민들 그리고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너무나도 놀랍고 처참한 얘기입니다. 11년 전에 제가 기자가 되자마자 취재했던 게 첫 취재가 연평도 포격전 취재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느 평화로운 어촌마을 못지않게 지금은 그때의 충격과 어떤 아픔과 상처들이 많이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을 것 같아서 그날의 흔적, 그날의 기억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11년 전 북한의 포탄이 떨어질 당시에 큰 피해를 입었던 민가들을 복원하지 않고 안보 교육의 목적으로 고스란히 보존을 해둔 현장입니다. 민가 지붕에 북한의 포탄이 떨어지면서 지금 보시면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썼던 세탁기, 보일러가 완전히 전소된 상태로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북한군이 우리 민가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발사한 북한군의 포탄입니다. 이 포탄은 불발됐지만 상당수 포탄이 민가들의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민가의 주방, 민가의 거실에서 포탄이 폭발을 해서 그 파편들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집들이 다 불에 탄 큰 피해로 이어졌던 그 북한군의 포탄입니다. 그리고 그때 북한군이 쐈던 탄 중에는 소위탄들이 많아서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서 크게 불이 붙고 화재로 이어지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어떤 민가의 슬라브 지붕 자체가 포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완전히 매몰이 된 잔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안녕하세요. 저 채널A의 이만갑TV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치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연평도 취재를 왔는데 그 11년 전에도 연평도에 살고 계셨나요? 아니 저희 집이 직접 포탄을 맞았는데. 아 그래요? 그럼요. 저희 침실에 포탄이 떨어졌는데. 예. 지금 저기 보면 저 2층 집 앞 파출소 있잖아요. 아 예, 저 파출소. 그 바로 뒤가 예. 저희 집이었는데 지금 주차장 돼버렸죠. 저희 지붕이 이렇게 슬라브 지붕이었어요. 예. 거기에 맞아가지고 한 2m 정도 이제 크게 구멍이 나면서 네. 그 바로 밑에가 침실이었거든요. 예. 그 침실로다 그냥 포탄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한 5m 정도 불과 5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포탄 떨어진 거리하고. 네. 근데 뭐 하늘이 도왔죠. 그 포탄의 잔해가 지붕을 뚫고 집에 침실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 있네요 여기. 아 포탄의 절반 정도가. 아 이게 그대로네요. 녹도 안 났네 겉에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것들이 요만한 조각이 돼가지고 예. 이게 산산이 부서지면서 입맛 살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그냥 떨어진 거예요. 반. 전형적인 122mm 북한 방사포 네, 방사포. 포탄 케이스입니다. 이 거리를 지나가면서 폭격 맞은 집들, 폭탄이 막 산재에 있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게 과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발생이 됐을까? 과연 우리가 처음에서 여지껏 이 북한이라는 곳을 바라보고 살면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찔한 거죠 이게. 아찔했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여기 살아야 하나? 주민들 대부분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여기서 살아야 되나? 저희 부모님도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으면서 바로 옆에서 폭탄이 떨어지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놀래가지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아마 이런 일은 아마 저희들이 2세대를 살아오면서 다시는 번복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뭐 혹시 우리 내부적으로 군사훈련하다가 오발탄이 터져가지고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날이 아침부터 무슨 방송이 있었는 거니 오늘은 사격 훈련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동요하지 말라고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탄을 보면서 야 큰일 나겠다 저거 오발이다 생각했거든요. 우리 군의 오발이구나. 예, 500-600m 하고 가면은 자주포 부대가 여기에 근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 쏴가지고 마을에 떨어지는구나. 포탄이 처음 떨어졌을 때 그 우연히 찍힌 그 사진이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이 사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잡아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처음 땅에 딱 떨어졌을 때 그 찰나의 순간을 이렇게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전쟁이다. 그러게. 이 사진이 찍힌 게 정확하게 오후 2시 34분인데요. 이때 포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은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정훈 장교가 있는데 이 훈련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히 그때 첫 발이 떨어진 사진이 딱 찍혀버린 거죠. 이때만 해도 정훈 장교도 이게 그 불발됐던 그 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북한이 쏜 최초의 초격이었던 이게 거죠. 터지고 나서 출동하는 사진인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예상치 못한 선제 타격이 있었는데 몇 초 상관으로 이게 전쟁통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 군인들은 망설이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시간에. 자, 을종 사태가 선포가 됩니다. 을종 사태. 이제 을종 사태는 어떤 특정 지역이나 여러 지역인데 단기간 내에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지역 사령관, 이제 군 부대장이 모든 뭐 경찰 예비군 작전 요소를 통합해갖고 작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해병 지휘관이 인천시장한테 이제 을종 사태를 선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인천 전체가 아니고 이제 연평면 일대에 을종 사태가 이제 선포가 된 거죠. 당시 참여했던 군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큰 휘파람 소리가 휙 하고 먼저 나고 우리 그 백무로 칠판 딱 칠판 딱 이게 아주 크게 길게 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쾅 하고 굉음이 들리고 쇠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린 다음에 진동을 느끼고 그다음에 귀가 이제 안 들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고막이 나가버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잖아. 우리 보령에 가면은 이제 뭐 이런 포사격도 하고 그 공군 사격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터지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 오는 소리를 듣지는 못하잖아요. 나는 사실 격발점에 있는 거고 그렇지. 타격점에 있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들을 리가 없죠. 아니, 사실 한 번도 없는데. 한 번도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칠팔 꺾는다는 소리가 네네네. 우리가 그 치과 가기 싫어하잖아요. 치과에. 스케일링 할 때. 그 핸드피스 칙 하는 거.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같은 때도 독일군들이 슈트카라고 이제 극강화 폭격기가 있었는데 요 바깥에 이제 그 사이렌이 저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사이렌이 행 하고 내려오니까 연합군들이 포탄 떨어지기 전에 그 소리만 들으면 벌써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합군에서는 그 소리를 이제 악마의 사이렌이다 이렇게 소리로 그냥 공포를. 같은 시각에 연평도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참 궁금합니다. 군 입장에서는 첫 작전을 주민부터 보호해라. 이게 첫 작전이다라는 거죠. 일단 뭐 첫 작전은 이제 대응 사격을 이제 그 현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참모들한테 아무리 급하지만은 좀 차분차분 해갖고 주민들 대피하는 것도 좀 확인하고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현장에 가갖고 이제 그렇죠. 주민들 대피를 유도하고 이런 활동들. 그건 뭐 민방훈련도 아니고 그렇죠.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 그런 게. 사실은 우리 연평 부대원들에게 처음에 하달된 미션이 바로 이거였는데 우리 연평 부대원들이 제일 먼저 주민 대피와 관련해서 찾아갔던 곳이 어딜까요? 주민 대피. 우리 이만가 가족들을 맞춰보세요. 어렵다. 어려워. 일단 사이렌을 울려야 되죠. 학교 비슷해요. 사이렌도 울렸고 이게 겨울방학 전이네. 바로 유치원이었어요. 애기들. 어떡해. 북한이 포를 쐈을 때 어린이집 조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있을 수가 없는 돌발 상황이잖아요. 화재 훈련 때처럼 애들 내보냈다가 어린이 애들, 유치원 애들 죽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연평 부대원들이 딱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한 곳에 고사리 같은 유치원 애들 모아놓고 어린이들, 선생님들, 원장님들 다 덜덜덜 떨고만 있었던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병아리들인 거예요. 병아리들이 떨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평 부대원들이 해병대 남정일 소령하고 김찬호 상사가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선생님들 다 급히 차에 태워서 대피소 방공호로 이동을 시켜서 안전하게 20명, 30명 남짓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연평도에는 당시 소방서가 하나, 소방차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부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왔는데 뭐냐면 화약고 옆에 불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이 화약고 옆에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소방차가 출동을 못했어요. 왜요? 왜냐면 이 포탄 사격 그 피해 때문에 그 소방서 앞에 있는 셔터가 안 열리는 거예요. 셔터가 열려야지 소방차가 나갈 거 아니에요. 고장이 나고 고장이 셔터가. 전기 문제. 이런 또 위기 상황에서 이충민 상병이 달려옵니다. 바로 지게차 운전병이었거든요. 자기가 몰던 지게차로 셔터를 부순 다음에 안에 있던 소방차를 꺼내서 진화에 성공합니다. 이거 전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럼요. 못하네. 생애 처음 맞이한 전쟁터로 뛰어든 정말 젊은 병사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전후에는 빛났습니다. 항상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숨은 영웅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갓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려고 하는 정비소대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정비소대가 있던 곳에도 포탄이 터지면서 모든 해병들이 다 부상을 당했어요. 파편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큰 부상을 입지 않았던 차재원 하사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가서 구급차를 꼭 불러가지고 올게. 너희는 그 전까지 살아만 있어라. 이렇게 이제 말을 남기고 정말 죽어라 달려서 부상당한 해병들을 전부 다 싣고 갔습니다. 근데 그 조수원 해병 같은 경우에는 1차 공격에 큰 부상을 당했거든요. 파편 때문에. 구급차가 왔어요. 근데 구급차가 왔는데 구급차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이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한돼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보다 더 부상이 심한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전우들이. 그래서 나 말고 너희들이 먼저 타고 가라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자기는 앉아있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다른 전우들이 들것을 들고 와가지고 쏟아지는 포탄을 뚫고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나중에 그 조수원 해병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이 전우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것이다. 정말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때 이제 의무실이 뭐 난리가 났죠. 이미 이제 피바다고 어떤 이는 여기 발목에 파편이 박혀가지고 발목 모양 자체가 꺾어진 그런 친구도 있고 어떤 병사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파편이 이제 스치고 지나갔는지 여기가 드러나가지고 그 안으로 장기가 보이는 그런 상태 병사도 있었다 그래요. 연평도 해병부대에 6문의 이 K9 자주포가 배치가 돼 있었는데 한 대가 불발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대 중에 한 대는 사용 불가.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포탄이 K9 자주포 2대를 명중시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또 아까 탄약고에 불이 붙었네. 어떡해. 포탄을 여기다 장전을 해서 쏴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탄약고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이거 빨리 꺼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 썬스킴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소방서가 셔터가 잠겼네. 그래서 지게차로 꽤 부셔서 소방차가 와서 탄약고 불을 끄고 탄약고에서 탄약을 꺼내서 K9 자주포에 장전을 하고 대형 사격을 하는 데까지 13분이 걸렸어요. 엄청 빨리. 기계다, 기계. 자, 일단 화재를 진압을 했습니다. 이제 반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표를 찍고 이제 포신을 돌린 다음에 장전을 하고 사격 준비를 다 끝낸 포병이 3번 외칩니다. 사격 준비 끝, 사격 준비 끝, 사격 준비 끝.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고 멍멍해가지고 흥분하다 보니까 3번을 얘기한 거예요. 당시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포항에서 작전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연평도에서 사격 준비 끝! 3번 외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소리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장교들이 다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거죠. 그 사격 준비 끝을 제가 듣기로는 너무 악에 받쳐서 3번을 했다고 그렇죠, 맞아요. 빨리 쏘고 그런 싶다고. 일도 있어요. 난 끝났으니까 사격 준비 끝! 준비 끝! 이런 식으로 계속 외치니까 그 포병 그 해병대 사령관도 쏘라고 쏴라고 그냥 그렇게 외친 거죠. 이게 이제 뭐 맞았니 안 맞았니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레이더가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전문용어로 AN/TPQ 37이라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90년대 중반에 이제 도입을 한 레이더인데 대포병 레이더라는 것이 저기 포탄을 쏘면은 이 포탄이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를 찾아서 그리로 우리 포를 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어디서 이제 날아온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네. 그렇다고 이제 대응 사격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 그 연평도에 있던 그 포 7중대에서는 7km 떨어진 데에 그 무도라는 섬이 있어요. 북한군에. 거기가 이제 항상 그 포가 있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는 거기에는 항상 포를 쏠 수 있도록 딱 입력을 시켜놨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리로 이제 포를 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대응 사격할 때는 이 레이더가 좀 제대로 작동이 돼 갖고 저쪽에서 사건하는 것을 알고 그리로 이제 우리가 K9을 이제 사격을 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처음에 1차 사격할 때 이 도발 원점을 잃지 못해서 도발 원점을 못 쐈잖아요. 그래서 무도라는 북한의 포부대로 쐈잖아요.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걸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밝혀낸 일이지만 북한에서 쏠 때 당시에 연평도 포격을 했었던 포부대원들은 쏘고서 도망간 거예요. 저쪽에서 우리가 도발 원점으로 보복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쏘고서 도망갔다. 북한이 쏜 도발 원점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쏜 무도는 그냥 얻어맞았죠. 당시 자기네들이 포를 쏜 줄도 모르고 있었고 우리가 무도를 향해서 타격할 줄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도발을 우리가 대처할 때 적이 이렇게 도발을 해왔을 때 우리가 최소한 3배 이상으로 타격을 줬을 때에 다시는 도발을 못하리라는 억지 작용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정말로 밥 먹고 자는 것처럼 몸에 훈련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훈련했던 게 무도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포격 부대에 우리가 받은 피해보다 더 큰 타격을 이제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 그렇다면 이때 반격을 받은 북한 지역은 어디였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무도인데 이 무도는 원래 개머리 해안 지역하고 4-5km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도에 있는 인민군 포부대는 아무 생각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피해를 많이 보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 반격을 했거든요. 그때 무도에 있던 그 인민군 포병들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들 몰랐는데 갑자기 펑! 포를 쏘는 소리가 들리더니 포탄이 자기 위를 날아가지고 연평도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뭔가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포탄이 날아온 거죠. 무도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 개머리 해안은요 원래 포진지가 있는 곳이 아니고 연평에다 쏘려고 은밀히 기동해가지고 쏘고 해피 기동해버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가 저기 인민군 포가 있다고는 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은 대응 사격으로 이 북한군 피해는 얼마나 됐나요? 그때 한 중대 병력이 있었는데 한 40여 명이 사상을 당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희생자가 한 20여 명이 이제 전사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영웅적으로 대응을 했다 해가지고 무도 영웅 포대 칭호주고 뭐 2번씩 방문하고 뭐 막사일치를 개선하고 뭐 이렇게 아주 혁신이 있었죠. 제가 저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연평도 이후에 엄청 많은 기가 꺾였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꺾였다고? 네, 군인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한국 사람들은
강내밥이 아니라 입밥을 먹으니까 기력도 하나도 없고 쟤네는 그냥 물딱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연평도 그 전 이후부터는 이 무기가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소문이 막 커지면서 우리는 전쟁난 끝이야라는 최첨단이다. 엄청 많이 기가 꺾여가지고 그 이후에도 가상훈련도 엄청 몇 배로 계속 시키고 그렇게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연평도 포격을 명령받았던 그 북한군 부대에서 복무를 했던 이도건 씨를 모셨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어디 계셨어요? 이 당시에는 제가 제대된 지 4년 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 제대한 전역한 네. 그러면 그래도 이 근처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제 뭐 13년이니까 소단계 3년에 뭐 촌짬을 내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 알고요. 당시 무도 정치 지도원이 제가 데리고 있던 병사입니다. 이도원 씨가 볼 때 북한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이제 알건대는 훈련을 위해서 포사격을 하겠다는 통지가 북측 군부대에 왔다. 예. 당시 이때 포사격을 하지 말아라 이거다. 이것은 우리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용토를 향해서 쏘는 이 대대에서는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통지를 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 거랑 맞네요. 예, 그랬는데 이제 북한이 하라고 승인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번 통지를 했다고 해도 저는 다 10번 하지 말라고 이제 대답이 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딱 그날만은 그것을 문제 삼아서 작은 꽹가리를 치는데 큰 북채를 가지고 나왔겠는가. 아니 그러면은 우리 군이 북한 바다에 먼저 포를 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 이날 우리 연평부대가 4시간 동안 훈련했어요. 그리고 우리 군이 그동안 훈련에 쓴 포탄 수가 3,657발이었고 사격 훈련은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쏜 게 아니에요. 연평도 서쪽으로 4.5km 정도 거리가 있는 지점, 즉 해상에 낙하의 시점이었고 북한 쪽이 민감해할 만한 추호의 여지도 없이 단 한 발도 오발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해로 쏜 거예요. 우리 영해로. 3,657발이라는 거는 연평도 환경 안에서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그럼요. 지극히 정상적이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법한. 그리고 그렇게 많이 쐈는데 그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그날 포 도발이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이동원 선생님한테 궁금한 건 그 목적이 뭐였냐. 제가 여기서 좀 의문이 가는 것은 북방 한계선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본지. 북방 한계선을 넘지 않게 포를 쐈다라고 하는데 그 북방 한계선이 어느 북방 한계선인가가 문제라고. 우리가 구워놓은 LLA인가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 한계선인가. 여기서 우리는 우리 수역이라고 하는 데다 쏘았지만 저들의 논리에 따르면 전해가 구워놓은 북방 한계선을 넘어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중에 진킴, 썬킴 말고 북킴이 하나. 북킴이? 맞네. 대박이다. 썬킴, 진킴. 잘 만났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그럼 북한에서도 이 해상 사격 훈련을 끝나자마자 준비된 대로 반격을 한 거예요? 네, 사격이 일단 훈련이 진행되니까 대형 사격으로 위협 사격을 연평도 서북쪽 1.5km 떨어진 지점에다 이제 합니다. 1차 타격을 한 뒤에 그래도 포사격 훈련이 중지되지 않자 개머리에 전개시켜 놓은 120mm 방사포 부대로 이제 포사격을 가합니다. 그런데 연평 부대들이 이제 반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머리 퍼진지에 대한 반격, 무도에 대한 반격이 있으니까 그 반격을 받은 북한군에서 이미 전에 계획한 대로 240mm 방사포 진지에서 3차 타격을 가했습니다. 결국은 위협 사격, 1차, 2차 타격, 3차 타격까지 이제 포사격을 가합니다. 북측의 입장은 북방 한계선 관련을 계속 주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LNL 얘기 계속 나오는데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진짜 속내 포격이 있기 2달 전으로 올라가면 북한 전역을 활칵 뒤집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들이라고 알지는 못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거 1년 전부터 얘기는 있었고. 얘기는 있었고. 2010년 9월 28일이에요.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북한의 최고 권력을 잇는 공식 후계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첫째 아들이 아니죠. 셋째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1교포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서자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후계자로 올라는 섰는데 최고 통치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 싶었겠죠. 근데 김정은이 그때 생각했던 그 최고의 한방이 아마 이 연평도 포격 도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까 다들 보셨겠지만 김정은의 그 첫 등장의 모습은 정말 앳된 모습이에요. 젖살도 빠지지 않았고 저희들 다 깜짝 놀랐었어요. 저 사람이 후계자라고? 몇 살 형 같은데? 이런 느낌에 드는 사람이었고 많은 권한을 가진 군 장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너가 군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입장이 팽배했던 겁니다. 그걸 김정은도 알고 있었죠. 내가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 그럼 그게 뭘까? 그러면 나의 어떤 담대함과 어떤 군사적 지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 도발이 가장 적절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스텝들을 밟는데 이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큰 콤플렉스가 뭐였냐면은 장군님인데 군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뭐 발사했죠. 일정 정도의 군 경험이 있어가지고 장군이라는 칭호가 어울렸는데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네가 뭐 장군이냐고 군 경험이 있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아들만큼은 그 컴플렉스를 내가 넘겨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뭘 했냐면은 마침 이 김정은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교에서 이제 포병을 전공을 했어요. 맞아요. 5년 동안. 그래가지고 네가 포병 전공을 했으니까 포병 한번 살려봐라. 그래가지고 연평도 포격을 시도를 해가지고 그 공을 김정은에게 주면서 장군 칭호를 같이 줬다. 네. 잠깐 김정은 전공이 포병이에요? 예, 포병이에요. 일반병으로 복무를 할 때도 포 관련된 데서 일반병으로 포병학 박사예요? 박사요? 김정은을 어디든 갈 수 있잖아. 공군을 가든 뭐 해군을 가든 마음대로잖아요. 왜 포병이었냐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원래 포병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김정은이가 그 이제 3년 병사 생활을 마치고 포병문관학교로 이제 가가지고 특설반 그걸 이제 졸업을 하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포가 이제 전쟁에서는 최고 중요한 게 포니까요. 네. 미사일, 맨 먼저 항공기 모든 것이 포에 의해 가지고 전투가 진행되고 종결되는 거니까. 또 이제 북한 정권이 계속 포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포병과로 간 게 아닌가. 미사일도 포니까. 이동훈 씨 사군단에서 그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과연 김정은이 이 정도 도발을 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체적인 이미지에서는 후계자 문제와 연관이 된다라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연평 포사격이 우발적인 사건인가 아니면은 조직적인 사건인가. 네. 그것도 누가 조직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은 김정은이 조직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계획을 했다. 네, 직접 계획을 했고 지휘관들에게 대응책과 함께 전술적인 문제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방사포를 한번 발사하자면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하루요? 예. 포신에 구리수를 다 발라놨거든요. 너무 건사를 오래 해놓고보다 그걸 닦아내기가 옳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일단 방사포가 반격을 가했다라고 하면은 이미지는 준비를 한 겁니다. 계획적이다. 때문에 계획적이다. 다음 이 방사포 부대들은 북군이 1차 타격 구역 밖에 다 자기 부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대에서 전개를 해서 연평도에 포화를 날려보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사전 기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 기동을 할 때 북한군도 압니다. 미군이 정보위성이 오후 2시에 한 번, 오후 5시 반에 한 번, 2시간 40분에 한 번씩 지나간다는 시간대임을 다 알아요. 그 시간에는 일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 야간에도 조개선 감식에 걸리지 않도록 볏짚을 씌우고
방수포를 씌우고 또 주간에는 가을한 논밭에 두어무지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전에 기동을 해서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진행했다는데 기본 원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정은 등장을 위한 화려한 축포에 우리 젊은이들이 죽은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이고 그때 당시에 F-15K랑 KF-16 전투기 8대까지 우리가 출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홍보 수석을 했었던 이동관 전 수석이 그때 이제 회고록을 보면 F-15K를 아예 휴전선을 넘어서 진격할 계획까지 청와대에서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되면 전쟁 나간다. 전쟁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통령의 고집이 한풀을 꺾이게 되는데 이 애들이 어디서 쓴 거야 라는 걸 우리 전투기를 띄워서 봤는데 그때는 북한이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도주를 했던 상황이에요. 아, 진짜 비겁해. 서정우 병장 그리고 문광욱 이병 첫 포격이 있을 때 포탄에 의해서 불행하게도 전사를 했습니다. 어떡해. 국군 수도병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문객들은 고인들의 희생을 안타까워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이제 서정우 하사는 사망 전에 이 미니홈피에 담겨있던 글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걸 읽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11월 22일. 전날이구나. 야, 8시 10분. 정우야 방금 뉴스에서 들었는데 그거 아니지. 설마 너 아니지? 아니시길 빕니다 라고 했는데 누가 시간이지 부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 이게 말년 이런 얘기예요? 말년 휴가. 휴가를 앞두고. 이게 말년 병장. 일단 그 서정우 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년 병장 휴가였어요. 이제 미루고 하다가 드디어 기다리던 그 휴가 날이 왔는데 선착장에 가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폭격이 시작이 된 거죠. 당연히 이제 부대에서 이제 부대 복귀 명령이 내렸고 서정우 하사도 이제 자기 부대 쪽으로 뛰어갔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포탄이 자기 앞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지를 이제 부대가 아니라 바로 앞에 보이는 방공호로 이제 목표지를 잡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방공호에 도달하기 300m 전 거기에 바로 포탄이 떨어진 거죠. 그때 그 포탄의 충격에 의해서 이 모자 정모에 있는 목표가 튀어나가서 이 소나무에 박힌 상황이 됐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가슴이 아픈 건 서정우 하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사망하면서 서정우 하사의 다리 한쪽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시신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그 인터뷰했던 기억들이 생생해서 유가족하고 이웃 주민들 아수라장이었어요. 서정우 하사의 아버지가 직접 수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정말로 산화한 우리 아들의 시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정우 하사가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게 됐고 그때 또 하나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문광욱 일병도 그 현장에서 즉사를 하게 돼서 지금도 연평도에는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분의 흉상이 있는데 사실 그 무태서 섬에서 국화꽃 2송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길 어딘가에서 서정우 하사가 북한의 포탄에 맞고 전사한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있네요. 이 피폭의 흔적이라고 이게 참 표지판이 많이 낡았는데 여기가
북한 포탄이 떨어졌던 장소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포탄의 일부가 이제 떨어졌는데 이렇게 도로가 아직도 크게 패여 있죠. 북한이 그때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고 그 중에 한 발이 이제 여기에 떨어졌고 서정화사도 아마 이제 이 길을 따라서 말년 휴가를 포기하고 부대로 복귀하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아, 저기네요, 저기. 아, 이게 목표가 그대로 박혀 있네. 서정화사 군모에 박혀있던 모표가 지금 저 소나무에 박힌 건데 사실 11년 전에 취재 왔을 때는 서정화사가 발견되지 않아서 이걸 전 처음 봤는데 이 사진으로만 봤는데 상당히 지금 높이 있어요. 얼마나 북한의 이 포격의 충격이 컸으면 저렇게 높이 가서 박혔을지 마음이 좀 미어집니다. 이 장소가 딱 여기서 서화사가 전사한 장소입니다. 이게 까맣게 처리를 해놓은 데가 북한의 이제 포격 흔적인데 이게 좀 안타까운데 쓰레기도 있고 사실은 얼마나 생때 같은 아들입니까? 두 명의 희생을 우리 국민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북한과 언젠가 화해할 땐 하더라도 이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과 사과는 반드시 북한에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군대 가는 모든 젊은이들 그리고 또 앞으로 갈 사람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이 뭔지 뭐 우리가 알겠습니까?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참 찹찹하고 비극적입니다. 2015년 8월 4일이었습니다. 8명의 우리 수색대원이 DMZ를 점검하기 위해서 DMZ 철조망 인근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로부터 5분 뒤 오전 7시 33분 선발대 선탑에선 김정원 하사가 철책에 붙어있는 통문을 열고 DMZ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한 5m쯤 걸어갔는데 불과 2분 뒤 오전 7시 35분 선탑 김정원 하사의 뒤를 이어서 후발대인 하재원 하사가 통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굉음의 폭발음이 발생을 합니다. 하재원 하사가 밟았던 그 자리에 목함지뢰가 묻혀 있었던 겁니다. 또 하재원 하사가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무릎 위 그리고 왼쪽 무릎 아래까지 양쪽 다리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5분 만에 오전 7시 40분에 동료 대원인 김정원 하사와 동료 군인들이 하재원 하사를 들쳐 업습니다. 그런데 통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김정원 하사가 발을 디뎠는데 그때 2차 폭발이 빵 하고 빵 하고 또 터진 겁니다. 이 사고로 김정원 하사도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불과 몇 분 만에 긴박했던 폭발이 2차례 일어났습니다. 너무 큰데 이거. 저기서 더 있다고? 저기서 더 있다고?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어머. 그럼 쟤네는 안을 들어왔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요. 이게 나무 아니 저도 이거 관심 있게 좀 봤었던 건데 사실 이 수색하기 전에 지뢰 확인은 따로 할 수가 없는 건지 이게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고 지점이 비무장지대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비무장지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GP라고 부르는 감시 초소들이 쭉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감시 초소 간에 북한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쭉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고 지점이 여기인데 여기는 우리 GP로부터 한 750m. 또 북한 GP로부터도 1km가 채 안 되는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고 난 지점이 보시는 것처럼 북한 지역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란 말이죠, 우리 지역. 네. 그러다가 이제 김정민 님이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인데 지뢰 제거를 산전에 안 하냐. 우리가 이제 수색 작전을 나가기 위해서 또 매복을 나가기 위해서 평상시 우리가 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뢰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처음 가는 길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지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그래서 이 지뢰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이제 해당 부대에서 가갖고 총 5가지 이제 44개를 수집을 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 분석 결과를 군에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폭발물은 북한군 목함 지뢰가 확실합니다. 야, 확실합니다. 총 37개를 수거했는데 파편의 고색 부분이 북한군 목함 지뢰와 일치했고 나무 성분에서 강한 송직 냄새가 났습니다. 2010년도에 삼이천으로 떠내려온 북한군 목함 지뢰를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데 그 목함 지뢰에서도 강한 송직 냄새가 났습니다. 용수철은 북한군 목함 지뢰의 용수철과 강선, 직경, 무게면에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당시의 폭발물은 북한군 목함 지뢰가 확실합니다. 문이 지금 닫혀 있잖아. 넘겨왔다 하더라도 하나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좀 문을 갖다 또 들어와가지고 여기 그건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죠. 이거 그렇죠. 아니 이거 일부러 와서 심은 거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일부러 와서 묻어놓지 않는 다음에는 여러 번 뭐 말씀하셨듯이 주기적으로 다니는 통로인데. 그럼 여기까지 침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왜 여기다가 아니 도발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굳이 이 젊은 병사들을 군인들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마귀 아니야 저 정도면? 그러니까 이거 아니 또 그쪽 그런 게 이 북한군이 어떻게 보면 통로를 열고 들어와가지고 지뢰를 설치하고 다시 나가는.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취재하면서 저도 기억나는데 우리 군의 근무 기록지를 기자들이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달 전 7월 22일 수색할 당시만 하더라도 지뢰가 없었어. 지뢰 매설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기상청 기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150mm의 폭우가 내렸어요. 그리고 북한군 초소 병력 교대가 7월 25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8월 4일에 지뢰 도발이 있었으니까 폭우가 끝나고 북한군 초소 병력 교대가 맞춰진 26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다라고 당시 우리 군도 잠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끔찍한 건 우리 기준으로 DMZ 안쪽에 1차 폭발, 그다음에 DMZ 바깥쪽에 2차 폭발이잖아요. 우리 영토에. 2차 폭발의 구덩이보다 1차 폭발의 구덩이가 2배는 컸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DMZ 밖 안쪽에는 2발의 목함 지뢰를
매설해 놓고 그래서 하재원 하사가 두 다리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DMZ 바깥쪽이죠. 우리 쪽. 얘는 목함질의 한 발을 북한군이 매설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철책도 있고 통문도 있는데 철책하고 통문을 뚫고 우리 쪽에 어떻게 목함질의 한 발을 매설했느냐. 그때 당시 우리 군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 통문 밑에 이렇게 한 15cm에서 20cm 정도의 한 15cm에서 20cm 정도의 틈이 있어요. 그래서 저 틈으로 밑으로 목함질의 한 개를 매설하고 흙으로 덮어놓고 돌아갔을 것이다.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최영호 의원님은 이때 북에 안 계셨죠? 네, 저는 런던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소식은 들으셨을 테고요. 당연하죠. 이게 뭐 한국에서 첫 뉴스가 나온 다음부터 영국 BBC, 전 세계 언론이 매일 이걸 보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의 북한 서행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건 알려지지 않았고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국내면 박목리 일대에 원인 모를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뢰 폭발에 대하여 북도발이라고 괴뢰 군부가 떠들고 나중에는 유엔까지 합세하여 우리를 걸거두는 조건에서 남조선 괴뢰 당국에 정식으로 충고한다. 설사 폭발된 지뢰가 만에 하나 우리 군대의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 지뢰가 서울 한복판에서 터졌다면 그때에도 우리 군대가 들어가 매설했다고 우겨댈 셈인가? 런던에서는 뭐 외국 기자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뭐 북한 대사관에 계속 전화도 오고 영국 외무성에서도 만나자고 하고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영국에서는 알고 있었죠. 아니, 그럼 목함질이가 어떤 겁니까?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모형이에요, 모형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일단 생긴 건 한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땐 나무 필통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심플한 구조인데. 목함이니까 이거 금속 탐지기도. 그렇죠. 일단 길이는 한 22cm가 되고 높이는 4.5cm고 폭은 한 9cm 정도가 돼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살짝 용수철로 받쳐놓은 상태에서 땅에 놔두고 이게 눌러지면 밟으면 터지는데 (1kg) 정도의 압력만 들어가도 터져요. 1kg면 정말 작은 아이가 밟아도 터지는 거예요. 이게. 물 1리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2차 대전 직전에 구소련이 처음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쇠보다는 나무가 싸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만들었고 그 다른 변형된 모형을 이제 북한이 수입을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지뢰가 이 발목 지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발목 지뢰? 왜냐하면 대인 지뢰는 사람을 살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발목 지뢰 같은 경우에는 폭약을 최소화한 다음에 발목만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력을 느려지게. 그러니까 발목이 상하면은 일단 전투력을 상실해요. 전투를 못 해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발목 지뢰 형태인데 폭발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그 목함 지뢰를 봤을 때는 이 폭발 원점에서 1m 안에 있다고 하면 폐가 손상이 돼요. 폐가 손상이 되고 3.5m 이내에 있다고 하면 일단 고막이 손상이 돼요. 그리고 13m, 15m 이내에 있으면 창문이 다 깨질 정도로 만만한 지뢰가 아니에요. 2019년 1월 31일에 이제 예비역 중사로 전역을 하게 된 하재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의족을 착용하고 있지만 이제 제가 아까 들어올 때도 좀 자연스럽게 걷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이제 긴 바지를 입고 다니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겠네요.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 전역하신 날짜를 들어보니까 사고 당하고 바로 전역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퇴원 후에 이제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의무부사관으로서 한 3년 정도 군 생활을 좀 더 하고 이제 저랑 같이 다친 김정원 선배는 아직 현역에 아니 평소같이 이렇게 사실 이제 수색 작전을 나갔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상황들이 이게 다 기억이 나세요? 예,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의식이 있어가지고 상황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작전 지역을 다른 팀원들이 며칠 전에 갔다 왔던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평소처럼 작전을 준비하고 투입이 되게 되었는데 이제 김정은 중사가 먼저 통문을 넘어서고 이제 저한테 들어오라고 수신호를 보내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 발을 한 발짝 딱 내딛자마자 이제 지뢰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시간이 한 5초 정도 그 짧은 순간 지난 후에는 이제 앞이 좀 많이 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점점 다리부터 좀 불타는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1차 폭발이 있고 또 가다가 2차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거 진짜 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차 폭발 때 이제 제가 양쪽 다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상체를 김정은 중사를 잡고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김정은 중사 발 밑에서 지뢰가 터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등이랑 엉덩이 쪽에도 큰 화상을 입고 엉덩이에 파편이 좀 깊게 박혀가지고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한쪽이 좀 절반 정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렇게 첫 번째 폭발에서 다리를 다치시고 두 번째 폭발에서 등과 엉덩이를 다치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말 하셨다고 하네요. 지뢰를 제가 밟아서 다행이다. 내가 안 밟았으면은 뒤에 오던 사람이 병사가 밟았을 텐데 내가 밟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말 한 게요? 예, 제가 그 말을 했다는 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께서 또 그런 말씀 전해주시더라고요. 계속 주사 맞고 계속 수술하고 그러죠? 한 몇 달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잘 기억이 없더라고요. 궁금한 게 그때 막 이렇게 옮겼어요. 그럼 곧바로 군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DMZ 쪽하고 이제 전방 쪽에는 구급차뿐만 아니라 이제 헬기도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GOP까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지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다리 양쪽을 다 지혈대로 묶고 이제 김정은 중사도 지혈을 하고 이제 그 신임 소대장이 지피까지 한 400~500m 되는 산길을 뛰어 올라갔죠. 뛰어 올라가서 거기 있는 병력들하고 이제 들것을 가지고 저희를 후송해 나오고 간단한 또 소독을 마치고 이제 바로 응급 헬기를 타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그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1시간이나? 1시간. 그럼 엄마는 언제 뵈셨어요? 제가 고향이 또 부산인데 이제 사고 소식을 이제 부대에서 부모님께 전달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차를 끌고 올라오셔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저 딴에는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응급실에서 간호장교한테 이제 전화기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래, 엄마 나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조심히 와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좀 기사가 좀 오버가 났던 게 이제 제가 한쪽 철단으로 나왔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 소식도 접하고 이제 제가 또 전화도 하고 하니까 괜찮은갑다 하면서 이제 안심을 하시고 병원에 오셨는데 이제 막상 저를 보시니까 좀 어머니는 이제 좀 쓰러지시고 아버지는 너무 충격적이시죠. 격분을 하셨죠. 너무 놀라시고 화나시고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군 고위 관계자한테 물었어요.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근데 그때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 좀 꺼내드릴게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은 스피커를 트는 행위가 보복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스피커를 틀거나 삐라를 날렸을 때 북한이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여기를 타격하고 도발해 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우리가 스피커 방송을 틀었을 때 쟤들이 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다시 쏠 명분이 그럼 그때 10배를 갚아주겠다 라는 목적하에 계획하에 스피커를 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커 틀고 이걸로 됐지 이게 아니라 스피커 틀었어 니네 쏴봐. 니네 쏘면 우린 죽인다.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북한이 어떻게 대응했냐면
2015년 8월 20일 오후 3시 53분 북한이 우리 그 대북 확성기를 염두한 도발을 해오는데 DMZ 남방 한계선 이남에 경기도 연천군 야산에 고사포 한 발을 북한이 뽕 쏴요. 20여 분 후 또다시 군사 분계선 남쪽에 이번에는 북한이 평사포 3발을 발사합니다. 총 4발을 쏜 거예요. 이게 지뢰 도발 사건이 일어나고 16일 만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한 거거든요. 오후 4시 56분 북한군이 우리에게 시한폭탄을 던집니다. 무슨 시한폭탄을 던지냐면 북한군 총참모부가 통지문을 발송해요. 48시간 내에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하겠다. 그러니까 그 확성기를 때리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협박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 군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맞죠? 네. 우리 군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단장이 이제 북한을 향해서 오후 5시 4분경에 적 GP 인근에다가 155mm 포 29발을 사격을 이제 했습니다. 북한군이 오늘 오후 경기도 연천에 우리 측 대북 확성기를 향해 포탄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도 즉각 K9 자주포 수십 발을 발사해서 맞대응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격이 확인된 직후 북한이 포를 쏜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155mm K9 자주포 수십 발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북한군이 오늘 공격한 경기 연천은 최근 대북 심리전 방송을 시작한 육군 28사단 주둔 지역입니다. 고정균님 말씀에 한 말씀만 보태면 그때 당시 북한이 얼마나 멘붕이었냐면 저희들 3-4발 쐈잖아요. 근데 우리 30발로 대응을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군이 거기에 당황을 한 거예요. 뭐야? 확성기가 다가 아니었네? 그리고 우리 군이 실제로 연천구 강화도 주민 다 뺐거든요. 그걸 보고 북한이 겁을 많이 먹었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또 북한대로 대책을 세우죠. 그날 밤에 북한 김정은이 군 간부들을 모아놓고서 비상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년 지역에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합니다. 야, 요참에 우리도 전쟁한다. 이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21일 76.2mm 평사포를 비무장지대 안에 전진 배치하고 이 선에 머물던 특수부대원들을 일선 부대로 이동시킵니다. 21일 17시부터 전선해연합 부대들이 수리작전 진입이 가능한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국방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지켜내고 이번에야말로 북한 도발에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자, 아주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김정은은 이 진짜 전쟁이라도 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북한은 태생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포함해서 조국 통일, 소위 무력 통일이 체제 유지의 수단일 수도 있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다 그게 없으면 지금 북한 체제가 지금처럼 서 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근데 김정은은 좀 더 강했죠. 김정은이 집권 1년 후에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을 김정일이가 통일대전해라고 선포합니다. 북한 군 인민들을 향해서. 이런 기본적인 소위 그림 하에서 김정일이 했던 게 14년에 소위 무인기를 한국에 보냈죠.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무인기가 추락 전에 찍은 사진 193장이 북한으로 전송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무인기로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김정은이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15년도에 이제 목함지뢰 사건을 도발해서 야 진짜 이 통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통에 핵도 있는 우리가 통일한다. 흡수 통일한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남북의 대치 상태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몰렸는데요. 해결의 실마리가 뜻밖의 곳에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일단 그 북한이 포사격을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사포 쐈어요. 지상에서 위에 있는 비행기 쏘는 거요. 그다음에 평사포 무섭습니다. 쭉 그냥 직사포. 그리고 또 우리 측에서도 대응 사격으로 이제 그 자주포를 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제 교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그 포사격을 하고 40분 후쯤 됐을 시점에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우리 측에 이제 비밀 편지 한 통을 전달을 합니다. 편지요? 편지를요. 보낸 사람은 누구였냐면 김양건 노동당 대남 비서. 어이구. 그리고 또 우리 측에서 받는 그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전에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정권 때도 국방부 장관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국방부 장관이었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이 당시는 국가안보실장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불과 40분 전만 하더라도 북에서는 지금 포사격을 해가지고 전쟁 한번 불사하자 이런 상황인데 비밀 편지를 보냈냐? 국가안보실장한테 비밀스러운 편지를 보냈다. 그렇죠.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비밀 편지예요. 비밀 편지 내용이 대북 확성기는 명백한 남측의 선전포고 아니냐. 우리는 현 사태를 수습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판문점에서 남과 북이 1대1로 좀 만나자. 와. 이런 내용. 너무 비열한. 대화를 요청한 거네요. 대화를 요청한 거예요, 북측에서. 비밀 편지 통해가지고. 아니 40분 전만 해도 뭐 폭탄이 날아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아니 뒤에서는 갑자기 접촉을 원하고 아니 이게 앞뒤가 이렇게 좀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그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게 북한이 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화면 양절순이라고 이제 저한테도 이제 처음에는 자작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서 나중에 또 사과도 하고 네,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생각에는 어이는 없죠. 저희는 당사자니까. 인간 말종은 인간 말종.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관진에게 만나자고 한 거예요. 맞아요. 김관진이랑 북한에서. 비밀 편지를 네. 보내서. 다른 뜻으로 말하면 김관진이 북한에서 제일 싫었던 인물이에요. 맞아. 애들도 막 이거 네. 당시에 국방장관이었고 북한이 알건데 강경파잖아. 가장 강경파.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껏 미국놈 총사격할 때 미국놈 남순 계략은 수상적이었는데 김관진은 딱 사진이 있었어요. 얼굴 사진이. 많이 도발한다면 그때야말로 더 이상 추가적인 도발을 감히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응시해야 합니다. 멋있다. 무섭잖아. 눈봐, 레이저가. 놈의 tuk둥절개 민족 반역자인 김관진 놈을 향하여 싹! 와, 저 웃겨. 표적에 김관진 놈이라고 해놨어. 김관진 놈을 죽이라! 북한에서 이렇게 적으로 삼은 분이 가장 셀럽이 되신 거예요. 되게 싫어하네요. 아니 이렇게 볼 때는 약간 좀 유치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저분들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제가 북한에서 이제 보위부에 당시 있을 때니까 북한 주민들이 김관진 국방장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나 없어요. 하도 김관진해서 북한 주민들 거의나 다 합니다. 그래. 네, 저희도 이제 뭐 봄, 가을 사격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저희도. 예. 저도 이거 좀 죄송합니다만 네, 김관진 국방장관님 사진에다가 사격 훈련 제대로 했거든요. 욕하면서 했다고. 아니 뭐 욕은 뭐 더 말할 거 없죠. 뭐 상욕을 했죠. 뭐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김관진 미제 졸개를 뭐 때려 죽여라. 뭐 진짜. 이거 나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켜서 한 거예요? 당연히 구호대가 있어요. 그것도 외치면은 구호대가 있어. 그렇죠. 또 네. 이렇게 따라 해야죠. 뭐 안 하면 또 큰일 나니까. 이제 이제 TV에서도 나왔던 거는 보안소 애들이에요. 보안소 애들 훈련하는 건데 저희도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표적 갖다 놓고 전 박근혜 대통령 사진 그리고 또 이제 국방장관 사진 이제 정장 입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 명중 못하면 또 정치적으로 봅니다. 김관진의 머리를 못 쏘면. 네. 사교 훈련을 못해서가 아니고 이게 적대 계급에 대한 이 증오심이 없다. 애정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군인들은 그렇다 치고 세파트까지 저렇게 싫어해요. 거의 뭐 개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북한에서 말하자면 이제 최고조로 이만큼 뭐 김관진 국방장관에 대한 보여주기. 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뭐 개까지 꺼내놓고 했겠죠. 김관진 장관하고 홍영표 통일부 장관 나가고 북한에서는 황병서와 김양건이 나와서 2대2 남북 협상이 성사됩니다. 북한이 이제 겉으로는 이제 협상을 제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 이제 북한군 병력이 저 원산이나 함흥 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군에 이제 체크가 됐죠. 어느덧 이제 2015년 8월 22일 오후 5시 북한이 통보한 48시간 이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 거죠. 이때도 이제 우리 군은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이제 워치콘 2라는 걸 이제 발령을 했습니다. 왜 북한군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 실시간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계는 우리가 과거에 1, 2, 3차 핵실험할 때라든지 천안함, 연평도 포격전 같은 것이 있을 때 이제 2단계가 발령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시태세를 상향시키고 그런 것을 접하는 우리 장병들은 여기저기서 이제 전역을 연기하면서 이 상황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 워치코인이나 지도께서 뭐든 뜨면 미군하고 같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군이란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48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도 뒤로 밀리지 않았네요. 그러네요.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48시간이 끝난 시점. 네. 군사 도발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30분 후에 남북 고위급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남북관계 해결에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그야말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뢰 도발했지 않습니까? 빨리 시인하고 사과하세요. 우리가 뭐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일이요. 이거 뭐 지난 도발을 다 따지면 언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잘못을 들춰서 따지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집중하시라요. 이거 보세요. 지금 저 지뢰 도발은 누가 봐도 지금 누가 의도적으로 묻어놓은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이 2명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파탄이 났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은 이거 용납 못해요. 북측은 빨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세요. 이거 뭐 잘 모르겠고 일단 그 대북 방송부터 중단하고 확성기부터 철거하시라요. 뭐야? 뭐? 한 대 쳐버리고 싶다 진짜. 지금 이게 진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1차 회담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다가 10시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제가 그 하나 비하인드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아주 충격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뭔데요? 평상시에도 이제 사실 우리가 북한의 전력 중에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잠수함인데, 북한 잠수함 기지가 이제 서해에도 있고 동해에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감시를 강화해서 쭉 들여다보다 보니까 북한 잠수함 전력의 한 70%에 해당되는 한 50여 대가 이제 기지를 이탈한 것이죠. 이탈하면 어디 갔겠습니까?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어디 수역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6.25 이후에 하여튼 가장 많이 기지를 빠져나왔던 그런 현상인데 50대가. 왜 그랬겠는가? 왜? 아마 이제 추정컨대 우리가 체크하고 있다는 걸 북한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야 봤지 우리 잠수함 다 출동했어. 그러니까는 너희도 우리 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잘 들어줘라. 이런 아마 그 의사 표현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추가적인 또 도발을 할 생각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갖고 전방부터 후방까지 잠수를 이제
준비 태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 이제 대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이랑 그다음 협상이랑 동시에 진행됐어요 지금요. 여차하면 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일단 좀 쉬어야 되니까 11시간 정도 쉰 후에 이제 2차 회담이 진행됐는데 2차 회담은 무려 33시간 동안 진행이 됐어요. 33시간.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최종 결정권자가 일단은 김관진 안보실장이랑 황병서 총비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저쪽엔 또 김정은 위원장이니까 양쪽에 또 가서 보고를 하고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이제 청와대에 연결을 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전화상으로 뭐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북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면 미국이 감청을 할 수가 있다. 전화는 못 믿는다 해서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직접 가서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고 대답을 듣고 다시 차 타고 와서 이래가지고 33시간이 낭비가 된 거예요, 솔직히요. 낭비가 됐다. 저쪽도 참 못 잤네.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 미국 정찰 위성이 다 감청하고 있다. 이걸 전제로 깔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듣으면 깜짝 놀랄 말을 하나 해야겠는데 말을 하나 해야겠는데 북한 외교부 회의실에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더 정될까봐. 바깥에서 보면 창문이 있는데 먼저 완전 콘크리트로 강당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창문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창문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북한 외교부 회의실도 창문이 없는데 하물며 판문점에서 하는 이 협상을 전화로 김정은한테 보고해서 지시와 컨펌을 받는다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 회담은 계속 이어졌어요. 예. 이게 무박 4일이에요. 회담이 길어지니까 모두가 다 피곤하고 모두가 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회담장에 CCTV가 있었어요. 회담장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있었고 북한 김정은이 그 회담장 안을 보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썬킴하고 제가 상황극 재현했지만 양쪽의 1인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협상가들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박 4일간 계속 같은 말만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가 있는데 김관지 실장이 나중에 이제 기자들 몇몇에게 그때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줬는데 회담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황병서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황병서가 갑자기 이 상의 재킷을 살짝 열더니 상처를 보여주더래요. 상처요? 네. 근데 황병서의 복부 쪽에 때가 시커멓게 낀 오래된 붕대가 여기 감겨져 있대요. 그러면서 김관진 실장에게 김 선생 나 좀 살려주시라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자 김 실장이 황 선생 때가 되면 내가 좋은 병원 소개시켜 주리다. 그래도 협상은 양보할 수 없어. 이거 북한이 잘못한 거 아니오. 라고 화장실에서 두 분이 얘기를 나눴다라는 비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병서 입장에서도 이 북한이 잘못한 거 알아요. 그리고 북한 군이 벌인 도발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 정치국을 대표해서 나온 황병서는 북한군의 잘못인 거 알지만 이거를 인정하고 돌아갈 수 없거든요. 적어도 우리 확성기는 끄고 가야지 김정은한테 가서 깨지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화장실에서 감청이 안 되는 CCTV가 없는 화장실에서 김 실장에게 협상 좀 잘해달라고 사정을 한 거죠. 저도 김관진 장관한테 전 이거 직접 들었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둘이 같이 식사하자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목함 지뢰 사건 시초부터 지난 시기와는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우리 군에서 다 포착한 것 같아요. 첫째는 뭔가면 북한이 이런 겁니다. 목함 지뢰 사건 같은 게 일어났다면 일단 북한은 우리 천안함 사건 때도 뭐예요? 공동조사하자 이겁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때는 공동조사하자는 말을 안 합니다. 조사하면 너무 명명백백하니까. 두 번째는요, 북한이 절대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목함 지뢰가 우리가 국방부에서 북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니 그걸 인정해요. 뭐라고 인정하느냐? 그거는 남조선 군사당국이 수거했다가 이번에 내놓은 거다. 원래 그것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실제는. 우리 그런 거 없다. 저건 가짜 조작품이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미 북한이 회담장에 나올 때 이 정도로까지 우리가 인정한 거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이제 약간 냄새 피우면서 나오는 거죠. 인정했다.
제가 중환자실에 총 45일 정도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사경을 헤매고 있던 과정이었고 이제 저는 총 19번의 전신 마취를 하는 하다 보니까 19번. 이게 이제 그냥 수술이 아니라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을 총 19번을 했는데 전신 마취가 좀 깰 때쯤이면 이제 통증 때문에 또 마약성 진통제를 받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 달 기억은 아예 거의 안 나더라고요. 교수님 어떤 수술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이제 처음에 이제 절단하는 수술을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파편이 이게 여러 개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제거가 어려운 거예요. 몸에 박힌 게요? 그렇죠. 어느 정도 박혔길래? 그거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제거를 못한 뭐 돌멩이라든지 파편이나 이런 거에 몇 개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손에도 이렇게 아직 돌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만져지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등에도 이제 가끔 이렇게 막 간지럽거나 따가운 느낌이 나면은 거기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돌 같은 게 나오고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게 다? 예, 박히죠. 귀는 어떠세요? 귀는 이제 제가 귀도 양쪽 고막 수술을 다 했어요. 지금 괜찮으시고요? 지금도 조금 이제 일반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데시벨이 좀 떨어져 있는. 당시에는 그러면 청력을 어느 정도 손상을 받으셨던 거예요? 이제 양측 고막이 70% 정도인가 이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살릴 수가 없고 이제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뒤에 있는 이걸 떼가지고 이제 귀에 이식하는 수술을 했어요. 아유 너무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너무 건강해 보여요. 많이 건강해지고 제가 원래 키가 180에 그 당시에 몸무게가 사고 나기 전에 한 75kg 정도 됐는데 이때 제가 알기로 59kg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죠.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먹지도 못하고. 당시에 사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 진짜 많았네. 이게 이제 처음에 응급실에 왔을 때 찍혔던 사진이고. 진짜 어떡해. 정신을 차리시고 내 하반신 다리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 알았을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사고 당시부터 이게 좀 짐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의무부사관이었어 가지고 맡은 직책이 그래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감안을 하고 있었죠. 응급실에서도. 아니 그래도 막상 내가 내려다 봤는데 밑에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걸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좀 많이 막막했죠. 막막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저기 있는 사진 보이는 붕대 쪽에 있는 데가 뼈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살점이나 이런 건 또 다 터져 나가고 아물지 않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뼈만 저렇게 붕대만 감아놓고 아니 저런 분이 어머니한테 낳았으니까 가장 의지가 됐던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다시 살아내야지. 일단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같이 계속 상주에 계셨어요. 이제 저 사고 난 이후에 부모님은 아예 일을 다 그만두시고 계속 제 옆에 계셔가지고 부모님이 많은 힘도 됐었고 그 당시에 또 많은 국민분들께서도 찾아와 주시고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 탈북자분들도 이제 그 단체에서 저희한테 다 와가지고 많이 찾아뵙고 그런 분들의 도움이 많았죠. 지금껏 한국에 와서 북한의 남한을 향한 도발의 책임이 북한 군인들에게 있다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딱 당사자를 보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야, 이 책임이 있는 군데 누구도 여기 벗어날 수가 없구나. 물론 그 책임자는 김정은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딱 닥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아파 이거 마음. 너무 아파.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저는 아까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대한민국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살아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하재헌 중사가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한반도의 생사도 함께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끝이 없을 것 같았던 남북 고위급 회담 43시간 만에 합의점을 찾게 되는데요. 2015년 8월 25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고요. 이때 발표된 회담의 결과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렇게 지저대고 했다가 야. 웃음에 들어오시네 지금이.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 보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북측은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가 받아낸 거죠. 이게 지금 오늘 현 시점에도 이 이야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우린 사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긴 거야. 또 너네 지난번에 사과 못 받았잖아. 이런 건데 북한 시스템에서 두 가지입니다. 이런 도발 사건이 있을 때 김정은이 지시해서 처음부터 기획한 것 톱다운 방식으로 행거하고 이자 목함지뢰 사건은 밑에서부터 일부 과잉 충성 분자들이 해서 버텀업식으로 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버텀업식으로 한 거는 이자처럼 협상을 통해서 유감 표시나 사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톱다운 방식으로 한 거는 북한 체제상 유감이나 사과 표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함지뢰 사건을 전 기간을 놓고 볼 때 4일날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0일날 국방부가 이건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하는데 북한이 언제 여기에 대응하느냐? 5.12는 8월 14일 날 대응합니다. 만약 김정은의 지시에 있어서 다 준비된 거라면 8월 10일 날 발표하자마자 그 다음 날 즉시에 대응했는데 북한도 야 이거 어떡하지? 알아보다 나니까 5일이 흘른 거예요. 8월 14일 날에 하고 8월 20일 날에 결국은 준선시 상태하고 이거 놓고 보면 결국은 톱다운 방식이 김정은의 지시에서 기획한 게 아니고 밑에 정찰총국이라든가 적공국 애들이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자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자, 이때 남북이 한 합의가 825 합의라고 부르는데 도발로 시작해서 합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표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나름대로 이 4일간의 담판을 통해서 남북한이 나름대로 얻은 것이 있다고 서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회담이 끝난 2달 후에죠. 군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 있는 자식이라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장했던 남북한의 군사대결 상태가 이른바 회담을 통해서 완화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략적 위상이 확인된 이런 데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른 게 그 확성기 방송이라는 게 좀 그렇고요. 자꾸 이걸 갖다가 감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저쪽이 굴복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에 전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층은 그때 그 강경 대결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에 나왔던 거고 그 군부 내에서 스친 사고를 갖다 어떤 식으로도 수습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강대 강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계속 북한에서 또 무력 대응을 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 병사들만 사실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북한 정권 정말 김정은 정권의 의도가 담긴 거냐부터 아니면 이거 딱 보게 되면 저쪽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사태냐에 따라서 대응 기조가 좀 다르거든요. 네네. 듣기에는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놈들이 저런 짓을 했으니까 우리도 감정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속 시원하지. 네, 속은 시원한데 과연 이게 문제를 푸는 올바른 방식이냐에 대해서 좀 조금 회의적이에요. 우리 그 당시 군이 대처한 것이 보다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책을 선정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항상 유하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니까 항상 만만하게 보여서 우리를 항상 이제 못 살게 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김정은이의 의지가 반영된 건지 안 된 건지는 김정은이가 아는 것이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정보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옆에 우리 그 전우인 이 하중사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저도 옛날에 이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밟아서 그 명을 달리한 전우들 사체도 들고 나오고 했던 그런 걸 쭉 보면서 우리가 이 감성 이성이 아니라 평상시 훈련한 대로 그 매뉴얼대로 우리 군인들은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파주 임진각에 가면 북한과 가장 가까운 쪽에 하재원 중사 기념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념비를 만들 때에 뭐가 쓰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군 하재원 중사의 동료들이 29발 155mm 자주포를 북한에 대응 사격했잖아요. 그때 그 탄피를 녹여서 파주 임진각 하재원 중사 기념비에 부었어요. 하재원 중사의 나라를 지키는 마음과 동료들의 안보 정신이 지금 파주에 녹여져 있다. 이 말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